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환 위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환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하고 어떤 순서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스테매틱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VB 사태에서 봤듯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서 봤듯이 이 하이에나 같은 사자 같은 것들이 달러 투자자들이 딱 모이면 한번 먹이를 표적 삼으면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도 한번 분위기 안 좋다 하면은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빨아들이는 거고, 크레딧 스위스도 분위기 안 좋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돈 인출하고, 하이 넷워스 인디비주얼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빼가고 투자해놨던 거.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급속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불안했죠. 코코본드 때문에 불안하다가 잘 팬드오프를 했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아프리카 무슨 뭐 이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면은 얼룩말 하나 잡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막 뒷발질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왜 악어가 놓친다든지 사자가 놓친다든지 그런 케이스로 오는 거죠. 시스테매틱 어택은 그냥 딱 표적 삼고서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걔들이 쓰러질 때까지 뭐 숏을 때렸던 뭐 아니던 숏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걔들을 망하게 하려 그러는 거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때는 그 개들이 딱 물고 늘어질 때는 모든 거를 다 최악의 수치로 보고서는 프라이싱이 들어갑니다. 모든 수치를 최악으로 가정하고 프라이싱이 들어온다. 즉, 내 사업이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면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신용불량자 혹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상대방이 갖고 저한테 프라이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 돈 좀 빌리자 그랬을 때 상대방이 너 지금 상황 보니까 되게 안 좋은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외환 보유 마이너스 12개월 내에 돌아오는 해외 채무 요거를 빼요. 그러면 이제 순외환 자산이 남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2개월짜리 단기 채권만 보는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발행한 장기채인데 12개월 안에 만기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2018년 8월에 10억 불 채권을 발행을 했다, 달러 채권을. 그러면은 2023년 8월에 5년짜리를 발행했다고 치면은 2023년 8월에 10억 불이 만기가 되는 거죠. 10억 불을 돌려줘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줄을 쫙 세워놓고 debt maturity profile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보는데 이거를 공기업이 됐건 사기업이 됐건 은행이 됐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한 타이밍에 몰려서 회사나 은행들이 달러 투자자들한테 다 가가지고 같은 동시에 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해서 기재부한테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약간 표 같은 걸 받아요. 티켓 같은 거 받듯이. 그래서 요번 달에 4월 달에 뭐 세 번째 주에는 두 기관만 나가고 그 다음 네 번째 주에는 한 기관, 5월 달 첫 번째 주에는 세 기관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을 합니다. 이게 다 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12개월짜리를 딱 보면은 쭉 스프레드 아웃돼서 돌아오는 회사들이나 회사차가 계속 이게 꾸준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줄을 세워놓는 거죠. 순서대로 하라고, 순서대로 나가서 빌리라고, 싸우지 말고. 타이밍이 이제 몰리면 안 되니까 갑자기 확 몰리면은 달러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원하기 때문에 너네 한국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통화 수업은 아시죠? 네, 통화 수업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되는 거니까 뭐 미국하고 지금 현재 600 빌리언, 60 빌리언이죠? 600억 달러 돼 있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조금씩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만약에 딱 온다 그러면은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은행 간의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은행들끼리 서로 안 믿어줘요.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리포 마켓, 우리 전 시간에 리포 마켓 배웠죠? 그 리포 마켓이 얼어붙으면서 페드나 중앙은행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크레딧하고 리퀴디티 크런치가 생깁니다. 이게 유동성 문제죠. 이제 이거를 크레딧은 이제 돈을 못 빌리는 거하고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훅 빨아들이는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외환 상태가 불안해지고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올라가요. 요건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테드 스프레드도 보고 계시면은 이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급격히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현상을 잘 보여주는 스프레드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계시면 좋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큰손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커머디티를 매도를 하고 달러를 쭉 빨아들이게 하죠. 이 상태가 되면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달러 투자자들이 달러가 킹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무슨 뭐 채권 펀드가 됐건 주식 펀드가 됐건 프라이빗 에쿼티가 됐건 헤지 펀드가 됐건
미국의 뭐 연금기관이 됐건 얘들이 이제 다 갑이 되는 거예요.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지만 내가 갚아야 될 돈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받을 게 200이 있고 갚아야 될 게 200이라 그러면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제가 솔풀경이 받을 200은 신경을 안 쓰고 솔풀경이 갚아야 되는 200만 봐요. 너는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너한테 돈을 받으려고 달려들어오는 사람은 꼭 받아낼 거니까 차 앞에서 너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후자에 더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보유 얼만큼 있나 이거 따질 때도 그 IMF나 이런 데서 이제 스탠다드를 보면은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그 어마운트에 지출할 돈 이것만 봐요.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는 계산 안 하고 최소한 네가 앞으로 6개월,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수입해야 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원유를 사온다든지 그럼 계속해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할 때 지출해야 되는 돈 또 단기 해외 채권 갚아야 되는 거 이제 물론 내가 받아야 될 돈 빼고 외환 자산이죠. 그것도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봐줘요. 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만기하는 장단기 채권을 발행하려면은 다시 발행하거나 리뉴하거나 롤오버를 하려면은 프라이싱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420 빌런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60% 정도가 보통 요 12개월 내 만기 돌아오는 장단기 채권이나 이 부채를 말합니다. 보통 이게 낮으면은 40도 가고 높으면 80도 가는데 평균 한 60 정도로 잡아요. 보통 볼 때.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더 정확한 그 debt maturity profile은 그때그때 계산이 나오겠죠.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평균 60을 잡으면은 빼면은 17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170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수업도 물론 도움은 되죠. 여기다가 미국하고 통화수업 한 게 60 빌런이다 그러면 230 빌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외환이 그런 식으로 계산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이때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관료들이 거의 구걸하러 다니는 수준이 됩니다. 참 짜증나죠 이거 보면.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미국이 됐던 영국이 됐던 중국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거의 통화수업 좀 하자 통화수업 좀 하자 우리 저 숨통 좀 틔워줘 하면서 그 달러 인덱스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한테 가서 반국어를 합니다. 이 행동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죠. 플러스 여기서 혹시라도 그때 기준금리를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급격히 올리면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불안해지면서 저놈의 환율이 1,400원, 1,500원 막 올라가는 거죠. 뱅킹이나 커런시나 똑같아요. 우리 뱅킹 얘기 여태까지 많이 해서 아시죠? It's all about confidence입니다. 신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7% 은행 자본, 10.5% 은행 자본, 뱅크 캐피탈 포함해서 택도 없고 30, 40, 50 가야 된다는 거고 외환 보유도 마찬가지예요. 80에서 100%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둘 다 덩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방 맞아도 여기서 우리가 푹 맞아도 괜찮게 그래도 끝도 없게 그리고 또 한국 부채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채 펄세 정부 부채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레저리 유로 달러 스프레드라는 건데 이게 그 마켓에서 달러가 얼마나 귀해져 있냐 달러가 얼마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달러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같은 신흥국 한국한테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원화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 중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트레저리 유로 달러 스프레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2008년 때 리먼 사태 보면은 이게 4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4.5%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안 좋았죠. 달러가 귀해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패닉하니까 150 베이시스 포인트, 120 확 올라갔었죠. 보통 다른 때는 이렇게 잠잠합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로 안정세를 찾다가 문제가 생겨서 급 달러로 쏠린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3개월짜리 라이보하고 빼기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을 합니다. 그러면은 테드 스프레드가 나와요. 되게 간단해요.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이라는 거는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달러를 빌릴 때 내야 되는 3개월치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재무부에서 3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해요. 종이를 주죠. 그리고 나서 나 1불만 빌리자 해요. 1불 빌린다는 거는 뭐 미국의 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펀드일 수도 있고 연금공단일 수도 있고 뭐가 있겠죠. 누가 되든지 간에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1달러를 미국 정부한테 줬을 때 2%의 이자를 내는 거, 이자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2%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라이보라는 거는 이제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3개월 동안 달러를 빌리는데 미국 본토가 아니라 유로 달러
달러는 달러인데 미국 본토 바깥에서 벌어지는 달러면 다 유로 달러라고 해요.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항상 이게 유럽에 있는 유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로 화폐도 상관이 없고 유럽 지역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본토를 벗어난 돈은 유로 달러라고 해요. 엔화는 일본 본토에서 돌아다닐 때 그냥 엔화다가 그 엔화가 일본 본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거래가 되고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사용이 되면은 그걸 유로엔이라 그래요. 유로엔. 그러니까 유로라는 거는 그냥 오프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를 벗어난 돈. 자, 그럼 이 유로 달러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바클레스라는 영국 은행이 BNP한테 가서 야, 나 미국 달러 1달러만 빌리자. 3개월 동안만 빌리자 했을 때 BNP가 알았어 하면서 일부를 주면서 나 금리를 2.5%를 줘 합니다. 즉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빌릴 때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빌리는 거잖아요. 안전한 기관이. 진짜 리스크 프리죠. 무위험으로 미국 정부가 3개월 동안 빌릴 때는 2% 금리를 준다 그러면은 BNP가 그러는 거죠. 미국 정부도 지금 2%를 줘. 그러니까 너는 바클레이스 물론 좋은 은행이고 큰 은행인 건 알지만 미국 정부만큼은 아니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해서 2.5%의 금리를 BNP가 요구를 합니다.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바클레이스가 알았어 하면서 2.5% 금리를 주고 1달러를 빌리는 거예요. 미국 1달러가 바깥에서 벌어지는 가격이 흥정되는 금리가 라이보고 미국 국내가 2%예요. 그러니까 즉 2.5 빼기 2 하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잖아요. 상황이 불안해지면 어떻겠어요? 리먼 사태나 코로나 사태나 상황이 불안해져서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기면 미국 정부는 계속 2.0%를 주고 3개월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일부를 빌릴 때 아까 같이 바클레스가 BNP한테 돈을 빌리려 그러면 BNP가 신뢰가 낮아져 있잖아요. 나 지금 내가 누굴 믿어?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어. 바클레스 너 망할지 모르잖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리먼 순간에 BNP가 바클레스한테 야, 나 3months 라이보? 알았어. 빌려는 줄게. 근데 6.5%를 내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450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죠.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드 스프레드가 4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라이보하고 이게 트레저리 빌 차이예요. 이걸 보고 테드 스프레드라 그래요. 이게 확 뛰면은 달러가 그만큼 귀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인디케이션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외환위기가 오는 순서 대충 이런 식으로 온다. 대충. 예, 이게 뭐 절대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옵니다. 자, 리먼 100배 비슷한 게 낫다. 큰 게 낫어요. 예? 그게 이제 커머셜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신흥국 시장이 무너지는 걸 수도 있고 미국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유럽에서 뭐가 하나 꼴까닥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싸움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저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뜁니다. 그쵸? 뛰면서 그 문제가 생겼던 개들이 그 어디가 됐던 그 섹터가 됐건 그 은행이 됐건 그쪽에 이제 CDS가 뛰면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한국물도 마찬가지고 채권에서 이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가상금리라고 보시면 제일 쉬워요. 이해하시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뛰기 시작해요. 이미 주식 시장은 이미 하락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원화를 포함해서 신흥국 환율이 들썩들썩하면서 US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US 트레저리 금리는 더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미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청자분께서 UST 일드 커브가 왜 인버트 돼 있냐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건 이제 뭐 되게 쉬운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죠. 지금은 5%를 내가 1달러를 빌려줬을 때 받아야 되는데 10년 후에는 3%만 받아도 오케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높으니까 5% 받아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3%돼 있을 것 같으니까 3% 일드만 줘. 그럼 내가 10년 동안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즉 그만큼 경기가 약해져 있을 거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저 채권 마켓은 주식 마켓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러거든요. 영어로 할 때 bond market is smarter than stock market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물이 저렇게 확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나는 지금 너한테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3%만 받으면 돼. 왜냐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서 경기 침체가 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터프레트 하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그 마켓에서, 특히 채권 마켓에서.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채권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2018년 10월에 발행했던 10억 불 채권을 만기가 돌아와서 다시 나가서 빌려야 되는데 발행이 안 돼요. 가상금리를 많이 얹어줘도
달러 투자자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놓지를 않아요. 달러 조달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신흥국 위주로 국채나 기업채나 은행채에 이게 지금 채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쭉쭉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보통 줄을 세워가지고 달러 채권 발행하는 걸 컨트롤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달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원래 나가서 4%, 5%에 빌려야 되는 회사채, 은행채가 6%, 7%, 8% 줘도 발행 자체가 안 돼요. 비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니네한테 지금 달러 빌려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 뱅크 캐피탈 우리 본 거 있죠. 티어 1, 티어 2, 신종 자본 채권 같은 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하이힐드도 같이 떨어져요. 더블 B, 싱글 B 좀 더 위험성이 높은 그 회사들의 채권 가격이 쭉쭉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뭐죠? 흥국생명이 했던 것처럼 전환을 시켜버리려고 그러죠. 예, 그건 이제 티어 1, 티어 2에 있는 애들을 전환을 시켜서 나 니네 돈 5년, 10년 더 쓸게 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니네 상황 안 좋구나. 한국 상황 안 좋구나. 니네 은행 안 좋구나 하면서 채권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투자자들이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놓고 프라이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텀쉿이 돌아는 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돌아다녀요. 전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4.5%에 5년짜리를 발행할 수 있었다 치면은 지금은 6.5%, 7.5%를 던져도 입질이 않아요, 저쪽에서. 네. 니네 지금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하면서 이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버리고 다시 전부 다 미국만 바라보게 돼요. 미국 연준만 바라보면서 제발 돈 풀어줘. 제발 통화 수업 늘려줘. 우리 큰일 났어. 달러 부족해. 그렇죠? 그러면서 원화가 더 약해지고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하고 가서 통화 수업을 하러 이제 구걸이죠. 구걸하러 뛰어다니는 거죠. 우리의 마이너스 통장 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서 말을 더 준다 해도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제 더 급격히 올리면 더 악영향이 생기니까 이때쯤 되면 한국 정부가 가브먼 개런티를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즉 한국 정부가 우리 외환 보유 있는 거를 써서 우리가 정부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공기업, 사기업, 은행들이 나가서 빌리는 달러를 100% 개런티가 들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까지 이 코너에 몰리면. 예, 이거 지금 수업을 하고 다 해도 이 마켓이 돌질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와서 내가 개런티 해줄게 하고 이 개런티 클로즈가 들어가서 그걸 얹고 나가서 돈을 땡겨야 돼요. 이거를 자, 외환 보유가 큰 타격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급격히 떨어지고 원화는 더 약해지면서 정부 보증을 끼고 나갔는데도 고금리로 조달해야 돼요. 즉 내가 4.5%에 원래 하던 현대자동차가 이거 달러 조달이 안 되면 대한민국 정부 보증을 끼고 6.57에 7.5에 겨우 조달을 하긴 합니다. 예, 그 고금리로 더 높은 금리일 수도 있고요. 상황 따라서 7.5%가 그러면 그 7.5%에 조달을 하고 그게 뭐 발행하는 회사가 뭐 한전일 수도 있고 뭐 정부 국책은행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고금리를 내면서 그게 다 세금 낭비로 나오는 거고 기업이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 손실로 가는 거죠. 그게 비싼 돈으로 뺏겨 먹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제가 지금 써놓은 거는 1997년 IMF까지는 가지 않을 듯. 자,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외환 보유도 어느 정도 있긴 있고 네, 꽤 큰 거니까 뭐 없는 건 아니니까 25%면 GDP에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 10등 정도 하는 경제 규모 대국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번에 뭐 예를 들어 1500, 1600 가던 어떻게 되던 어느 식으로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던 그냥 우리가 대가를 그만큼 치러야 되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10년, 15년 막 열심히 일어놓은 뭐 기업들, 은행들, 우리 자산을 달러당 1,000원 하던 그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을 하면은 그냥 우리 자산이 다 50% DC가 돼서 그냥 팔려버리는 거예요. 외국 애들한테. 달러가 급하니까. 더군다나 안 그래도 원화가 2,000원이 되면 50% DC인데 그것도 또 와서 살라 그러면 거기 팔려버리는 거죠. 달러 급하면 그냥 팔아야 되니까. 급매당하는 거니까. 지금 저기 영끌하시고 비투하셨다가 급하게 많이 내놔서 손실 많이 보고 파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버티질 못하니까 나가서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기억해 보시면 2022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나와서 계속 막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격, 앵커가 부동산 가격 그래서 바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한 2022년에서 21년 가격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막 이러다가 지금 2023년 중순 다 돼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2017년, 18년 가격 얘기하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16년 전 가격으로 갑니다. 오히려 전 가격으로 가요. 떨어질 때.
무슨 말씀이냐면은 pendulum swings all the way to the opposite side before coming to the complete stop. 우리가 시계추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슝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슝 가죠. 예, 이게 왼쪽까지 가야 돼요.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 예, 그러니까 오른쪽 가서 우리가 신났으면 신나게 뛰었으면 가격이 그게 왼쪽으로 가서 또 신나게 가서 끝까지 또 꼬꾸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에셋 그 자산 가격이. 이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같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우리가 파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0.5%까지 가면서 한번 우리 탄력 받았을 때 우리 저 냄비 근성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확 뛰어가지고 모든 게 지금 그 자산에 막 몰빵하고 부동산에 막 미친 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큰 자산 소신이 나야지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딱 하필이면 외환 위기하고 맞물려서 내수 문제, 국제 문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정부에서 외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지금 죄다 부동산에만 포커스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수 경제를 살리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는 크레딧 디폴트 수업에 관한 건데요.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 어떤 전문가분을 봤냐면 크레딧 디폴트 수업 스프레드가 한국이 지금 굉장히 CDS 스프레드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외환 위기 안 올 거다.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전문가까지 봤거든요. 이게 너무 잘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 자금 유출 조짐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자금 유출 조짐 없으니까 괜찮다. 기준금리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문가분 보고 제가 흥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CDS 스프레드 보고 괜찮다고 하시는 건 너무 일찍 보시는 거고 CDS를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CDS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좀 잘못 찍고 계세요. 우선 CDS는 크레딧 디폴트 수업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간단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크레딧 채권이죠. 디폴트니까 파산하는 거고 돈 못 갚는 거고 그거를 수업해서 크레딧 디폴트 수업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물어주는 그게 이제 CDS예요. 그래서 보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CDS가 보험이다. 왜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은 제가 투자자라 그러면은 솔풀경이 제가 투자자예요. SK텔레콤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5년짜리 채권을 5% 금리에 발행을 해요. 그럼 제가 투자자로서 10만 불을 SK텔레콤에 줘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5% 이자 5천 불을 매년 받습니다. 자, 5천 불, 5천 불, 5천 불 다섯 해, 5년을 받고 10년째 됐을 때 10만 불을 돌려받으면서 그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로서 제가 SK텔레콤이 좋은 회사긴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얘네가 5년 안에 파산을 하면은 제 10만 불 원금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 이자도 당연히 못 받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증권사 A를 찾아가가지고 야 혹시라도 SK텔레콤이 망하면 네가 나한테 10만 불을 갚아줘라. 그럼 증권사가 오케이 알았어. 10만 불 갚아줄 테니까 5년 안에 망하면 그 대신에 보험료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라. 0.5%를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5%를 받아가지고 0.5%를 보험료로 내고 4.5%의 이자를 법니다. 그렇죠? 5%를 그냥 다 먹으면서 보험이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단 불안하니까 4.5%만 먹고 그 나머지 0.5%를 증권사 A한테 보험료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년 안에 망하면은 증권사가 저한테 10만 불을 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CDS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증권사 A는 이 위험한 CDS, 이 보험을 들어준 다음에 보험을 발행을 한 거죠. 판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떠안고 있느냐, 자기 북에 이걸 떠안고 있겠느냐, 아니죠. 증권사들은 이거를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잘 떠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 B를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이 스트럭처의 보험을 사면서, 즉 증권사 B한테 너 나한테 이 보험을 팔아라 하면서 보험료로 49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요. 그럼 여기서 500을 받아가지고 490을 주면서 10달러를 리스크 프리로 먹는 거예요. 무위험으로. 그럼 증권사 B는 이걸 가지고 또 떠안고 있다가 끝까지 5년을 가냐? 안 그래요. 얘는 증권사 C한테 팔고 C는 D한테 팔고 D는 E한테 팔고 보험회사한테도 팔고 또 리인슈런스 재보험 들어주는 더 큰 덩치 큰 애들 있죠. 걔들한테도 팔고 해서 이게 거무줄처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먼이 파산했을 때 거미줄처럼 파생 상품이 엮여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증권사 B가 리먼이라 그러면 얘들이 나가 떨어지면은 끊기죠, 이게. 체인이 묶여있던 게 끊겨버리니까 이 A가 증권사 A가 받질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망하면 증권사 A는 증권사 B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10만 불을 줘야 받아서 투자자인 솔풀경한테 줄 텐데 얘가 나가 떨어지면은 받을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규모가 작으면 10만 불이라 뭐 이런 이 규모가 작아버리면 증권사 A가 자기 자산을 이용해서 라이트오프를 하고 떠안아 버리겠죠. 손실을 떠안고 그냥 A 툴툴 털고 그냥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리먼이 체결해 놓은 파생 상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이 지금 체결해 놓은 파생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하나가 나가 떨어지면은 다 무너지니까는 이제 정부가 다 들어와서 웬만한 은행들이 망하는 거는 다 막아줘야 되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에 그냥 망해버리면 그 크레딧 스위스가 많이 체결하고 있던 파생 상품이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크게 무너지니까 스위스 정부가 빨리 들어와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파생 상품의 문제는 뭐냐면 OTC라 그래서 Over the Counter Transaction이어서 two private party끼리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엑스큐션이 가능해요. 체결이. 이게 누가 들어와 가지고 중앙 기관이 뭐 중앙은행이 됐건 무슨 그 기관들이 와서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규모를. 증권사 A하고 B가 그냥 해버리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라이빗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규모를 항상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증권사 A, 증권사 B의 장부를 다 100% 까가지고 완전히 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게 규모 자체도 추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규모, 이 증권사 A 자산의 100배니 1000배니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규모가, 이 OTC 마켓이기 때문에,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렵고, 규모 파악이 어렵고, 더 문제는 insurable interest가 없어도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에는 솔풀경 투자자인 제가 SK텔레콤의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제 자산을 여기다 빌려준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보험 CDS를 산 건데 실제로 마켓에서는 이 SK텔레콤에다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이 CDS를 여기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SK텔레콤을 봤을 때 SK텔레콤이 불안하다, 얘들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자자 한 명이 아니라 투자자 100명, 1000명이 파일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망할 것 같아. 야, 불안해 하면서 불안해서 망하는 거에 베팅이 막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에 솔풀경 제 생명보험을 누가 든다 그러면 저 자신만 들 수 있잖아요. 저 자신이나 제 직계 가족. 아니면은 제 자동차 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자동차 주인이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 차를. insurable interest가 있어야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혹은 내 친구가 내 자동차나 내 생명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죠. 제가 뭐 길거리 걸어갈 때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이 마켓에서 금융 마켓에서는 인슈러블 인트레스트가 없어도 SK텔레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도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얘네 망할 것 같아라고 배팅을 걸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파생 상품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CDS 5년짜리를 보여드리면 확대를 하면은 얘네 물론 작년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죠. 원래 CS 정도 되는 큰 은행은 보통 CDS가 뭐 20, 30, 40 베이시스 포인트로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1%도 안 돼요. 0.2, 0.3% 정도로 얘네가 망할 확률이 되게 낮아야 돼요. 얘네는 뭐 등급이 좋고 좋은 회사니까. 근데 작년에 계속 불안하면서 이 CDS가 벌써 200, 300, 40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마켓에서 우려가 확대가 되니까 쭉 뛰죠. 스파이크가 1200까지 가죠. 이제 12%라는 소리거든요.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확률을 12%로 본다는 건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거의. 예,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크레딧 스위스에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서 여기다 베팅을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 망할 거야. 그러고 나서 UBS가 반강제로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나니까 바로 뚝 떨어지죠. 180까지 가죠. 이 180은 순간 크레딧 스위스 디폴트 확률이 아니라 UBS가 파산할 확률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UBS가 이제 모회사가 됐으니까. 그 CDS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 5-year swap spread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year swap spread라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테크니컬해지는데 간단히 말해서 SK텔레콤이 5년짜리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한 거죠. 이건 5년 동안 얘네는 무조건 5%예요.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 사고 하면서 문제 생겨서 요즘 아시잖아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그렇죠? 고정으로 빌릴 수가 있고 변동으로 빌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만약에 채권을 발행하면 고정금리 채권 5%를 할 수가 있고 변동금리 채권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 5%짜리를 만약에 10만 불을 딱 빌렸는데 이게 변동금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3개월짜리 달러 라이보 3개월 3 months 달러 라이보 플러스 스프레드가 들어갑니다. 여기 스프레드. 요게 이 스프레드를 보고 스왑 스프레드라 그래요. 즉 고정금리 채권을 변동금리 채권으로 바꾸는데 스프레드를 얼마를 줘야 되겠냐. 자, 3개월짜리 라이버가 만약에 3%라 그래봐요, 오늘. 3%가 요게 이제 그 벤치마크이고 앞에 플러스 스프레드가 50 베이시스 포인트다 그러면 3% 플러스 0.5%에서 3.5%짜리 채권이 되죠. 그럼 SK텔레콤이 5%에 발행했지만 이걸 변동금리로 오늘 지금 갑자기 수업을 해서 바꾸면 3.5% 변동금리가 되고 이 3months 라이보가 혹시라도 마켓이 불안해서 7%로 뛰었다고 볼게요. 그럼 이게 7% 플러스 0.5%에서 7.5%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변동금리니까. 3개월째 라이보가 낮을 때는 3.5%를 내지만 SK텔레콤이 이자로 3개월 라이보가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7%가 되면 7.5%를 냅니다. 변동금리니까. 근데 3개월짜리 라이보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SK텔레콤이 어떻게 영향을 못 줍니다. 이건 전 세계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이 뒤에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SK텔레콤의 신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개월짜리 라이보가 예를 들어 3%에 묶여 있다. 오늘날에 묶여 있어요. 그럼 SK텔레콤은 괜찮을 때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스왑을 줘야 이 5년짜리 픽스드 5%에 빌린 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정도의 레벨로 가는 거예요. 3% 플러스 0.5에서 3.5%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SK텔레콤이 만약에 불안해요. 하는 행동이 보니까 이상하고 이게 막 파산설도 돌고 불안해요 갑자기 이 크레딧이. 그럼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르겠죠. 이 스프레드가 만약에 40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랐다 그러면 3개월짜리가 3% 더하기 스프레드가 4%죠. 더해버리면 7% 금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계속 더 불안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더 불안한 짓을 하면 이 스프레드가 4%, 5%, 6%가 되겠죠. 뛰는 거예요, 계속. 그럼 3개월이 3%고 6%까지 뛰었으면 9%로 됩니다. 쭉쭉쭉 올라가죠. 이거를 변동금리 채권의 스프레드가 변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사실 5년 전에 발행했던 그 묶인 금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SK텔레콤의 지금 현 상황을 반영을 못 합니다. 이건 묶여 있는 거니까. 근데 변동금리 채권을 보면은 이 스프레드가 변하는 걸 보면은 이 SK텔레콤의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프레드를 보고 이제 스왑 스프레드라 그래요, 보통. 네, 스왑 스프레드 이게 저기 영어 채널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가끔 스왑 스프레드가 올랐습니다. 스왑 스프레드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왑 스프레드는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언더라잉 에셋의 현 위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딱 느낌 들으셨을 때 5년짜리 CDS 스프레드하고 5년짜리 스왑 스프레드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SK텔레콤이 5년 동안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 걸 보고 증권사 A한테 가서 내가 보험을 들자 그랬을 때 0.5%라 그랬잖아요. 내야 되는 보험료가. 즉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내가 만약에 시장에 나와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변동금리로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3months 라이보 이거는 기준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거고 플러스 스프레드가 들어갑니다. 이 스프레드는 내가 투자자한테 줘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보험 시장에서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두 개는 비슷하게 가요, 진짜. 그래서 CDS 스프레드가 50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러면 5-year swap 스프레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로 갑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스왑 스프레드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그 전문가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국 CDS 5년짜리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한국 정부 정도 되는 크레딧이면 이게 맞아요. 20, 30, 40 베이시스 포인트로 굉장히 낮고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50 갔는데 저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불안하니까 50 갔는데 이거는 크게 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 정도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이게 쭉 내려와서 지금 20까지 갔어요. 2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이걸 보고 안전하다. 한국이 지금 부도날 위험 없으니까 우리 외환위기 걱정 안 해도 된다. 금리 안 올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20, 30,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CS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게 지금 얼추 불안해서 300, 40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원래 20, 30, 40 얘네 지금 CDS가 대한민국보다 더 보통 좋거든요. 크레딧 스위스 기업이지만 얘들 CDS가 사실 대한민국 CDS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300, 400 올라와서 이렇게 heightened 된, elevate 된 레벨, 높아져 있는 레벨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불안감이 벌써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서 대한민국 CDS가 만약에 200, 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벌써 늦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20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 말씀은 이게 CDS가 벌써 200, 300에 가서 elevate 돼 있는 순간은 하이에나 같은 달러 투자자들이 시스테매틱 어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수준에 가서 100, 150, 200 CDS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벌써 우린 노출이 되고 넥스트 SVB, 넥스트 크레딧 스위스가 될 수 있는 그게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수준 돼서 만약에 200 됐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금리 막 기준금리 급하게 올리고 통화 수업하러 체결하러 뛰어다니면은 뭔가 하나만 삐그덕하면 바로 이게 1000, 1200 가면서 작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난다는 게 아니라 이 CDS 지금 낮아 있는 걸 보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CDS는 지금 이렇게 낮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CDS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CDS 보시면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 확률이에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0, 0, 0, 0. 아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부도가 나겠어요. 한국 정부가 원화 채권을 놓고 부도가 날 확률은 0이죠. 그러니까 돈 찍으면 되니까. 이거는 달러를 봤을 때 부도날 확률인 거고. 즉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미국 달러를 놓고 부도날 확률은 0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도가 나겠어요. 그냥 다 갖다 찍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 살짝 오르고 있는 여기까지 가서 지금 40까지 간 이유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debt ceiling이라는 게 있죠. 부채 한계. 그게 31.4 트릴리언에 묶여 있으니까 하원의원 상원의원에서 둘이 서로 싸우면서 그 데실링을 올리지 않을 때 혹시라도 올리지 않으면은 부도가 난다 이거죠. 이자 못 갚고 저기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나가 자빠진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 0%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원은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안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executive 오더로 하겠죠. 대통령령으로 땅땅 해가지고 그냥 파스시켜버리고 올려. 하면 돼요. 당연히 할 거고. 어떻게 미국이 부도를 내겠어요. 이 지금 중간에서 20, 30, 40, 50 베이시스 포인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주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올라는 가지만 이게 뭔 뜻이, 이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한국도 지금 이걸 보면서 아직 지금 이 제대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2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환위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루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닝러스예요, 지금. 이건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CDS보다는 1,300원 플러스 돼서 1,30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위에 붕붕 떠 있는 그 원화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숫자를 보고 이해할 때도 어느 시점에 무슨 차트를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분은 지금 너무 동떨어지고 지금 상관없는 CDS 레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한국 정부가 1차적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5년짜리 채권을 지금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발행을 하면은 고정금리라는 거는 US Treasury 미국 정부 국채 금리에 10년짜리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5년짜리가 예를 들어 지금 3.5%라 그러면 3.5% 플러스 한국 위험 50 베이시스 포인트 더해서 4%에 발행을 해서 5년을 쭉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그걸 스왑을 해서 플로팅 레이트로 바꾼다 그러면 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짜리 달러 라이보 플러스 스왑 스프레드가 들어갑니다. 요 스왑 스프레드는 지금 여기 CDS가 20에 있으니까 한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20이라 그래도 돼요. 30이라 그래도 되고. 그럼 CDS도 마찬가지로 30 정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CDS 보는 건 너무 이르고 환율에 지금 보이는 게 더
현재 달러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2차적으로 더 시간이 흘러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불안해지면서 리먼 사태 100배가 오든지 안 오든지 더 불안해지면서 외환 위기가 오고 원화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1,400원, 1,500원을 가기 시작하면 그 한국 달러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죠. 달러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3months LIBOR 플러스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 스왑 스프레드가 이 뒷부분 스왑 스프레드가 뛰기 시작합니다. 확 뛰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도 50, 80, 100, 150으로 뛰어요. 즉 그러면서 150 뛰면서 CDS도 같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채권에서 트레이딩 되는 게 바로 CDS에 반영이 돼요. 이게 만약에 스왑 스프레드가 50, 100, 150 뛰고 CDS가 이렇게 해서 150, 200으로 돼서 크레딧 스위스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돼서 3차적으로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스왑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CDS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이머전시 미팅 열고 통화 수업 늘리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은 그게 패닉 상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CDS를 보고 너무 일찍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20베이시스 포인트 왔다고 괜찮습니다. 외환위기 안 올 겁니다.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계속해서 자금 유출 조짐 없으니까 괜찮다.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왔고 주식 시장에서는 더 돈이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똔똔돼서 괜찮습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이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퍼블릭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서는 CDS 보험인데 보험료 내야 되는 게 이렇게 낮아? 그러면은 괜찮네? 위험하지 않네? 라고 딱 들으셨을 때 얼핏 현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CDS하고 스왑 스프레드가 뛸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예. 거기까지 가려면은 우선 원화가 환율이 지금 더 불안한 게 더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얘들이 갑자기 확 뜁니다. 이렇게 뛰듯이 확 뛰어요, CDS가. 이 크레딧 스위스만큼은 안 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날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는 건데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거는 진짜 배째라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뛸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투자자들이 봤을 때 그 나라의 크레딧을 장부도 보지만 그 나라의 그 국민성과 이 사람들이 정말 부도 선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부도 냈고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진짜 뒤집어져서 그냥 들어눕고 배째라 하는 거하고 한국처럼 막 1,500원, 2,000원 가도 국민들이 다 집에 있던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 나라는 갚을 거야라는 그 빌리프가 있는 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규모도 워낙 커지고 GDP도 워낙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잘 살고 외환 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에 우리가 돈을 못 내고 나가 자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이 부도가 날 확률은 사실 그렇게 정말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할 확률은 좀 적은데 이거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제가 워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진짜 외환 투기 세력이 있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 있다 그러면 뭐 원하는 게 뭐냐 왜 들어올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는 게 있죠. 헤지 펀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외환 투기 세력이야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그게 프라이빗 에퀴티일 수도 있고 헤지 펀드일 수도 있고 그냥 엄청 돈 많은 그냥 부틱 파이낸셜 펌이어서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보통 헤지 펀드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당연히 조지 소로스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가 당연히 환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것저것 하지만 찬스가 보이면 뭐가 됐든지 간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얘들 목적이에요. 아니면 비싸게 공매도를 쳤다가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싸게 사든가. 조지 소로스는 사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도 이겼잖아요. 얘는. 이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당연히 투기 세력은 당연히 있고 투기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
헤지펀드,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비실비실 거리는 먹이가 있으면 살이 통통이 붙어 있으면 가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있죠. 뺏어 먹어서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또 제일 유명한 애들 한국에서 제대로 당하고 계속 골치 아픈 애들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유명하잖아요. 얘들 2010년대 론스타도 문제 있었고 한국 정부 상대로 막 소송 걸고 그 무슨 얼마 전에도 삼성물산하고 쟤네 제일모직인가 그거 합병하는 거에서 참견하고 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7천억 8천억 배상하라 그러고 얘들이 이 애들이 들어 우리가 국가적 손실을 보는 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보세요.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예를 들어 10조짜리 뭐 한국의 기업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10 빌리언 달러예요. 10 빌리언을 내고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환율을 보니까 1달러당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난리 나가지고 제대로 앞가림 못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달러당 2,000원이 됐다 그래봐요. 약해진 거죠. 그러면 엘리엇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10 빌리언이 있어야 들어와서 그 한국 좋은 기업을 샀는데 지금은 5 빌리언만 있으면 돼요. 걔들은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그럼 걔들은 그냥 순식간에 50% DC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한국 자산을 사가는 거죠. 공기업이 됐던 사기업이 됐던 다 우리 국민 혈세가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이 GDP 잡아놓고 일해서 모아놓은 그 밸류를 자산을 이 나쁜 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이 외국에 있는 돈 많은 애들이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쇼핑을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값에. 이게 국가적 손실이 엄청 크죠. 원화가 저렇게 약해져 버리고 비실비실해서 한 번에 갑자기 확 쓰러지면.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대답을 하자면은 당연히 투기 세력은 있고 그게 환 전문 투기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헤지펀드인데 어디가 됐든지 간에 가서 뜯어 먹어요. 뭔가 먹이가 보이면. 그리고 얘들이 얻는 게 뭐냐? 얘들이 얻는 건 당연히 돈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잃는 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10조짜리 회사가 5조에 팔려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영기업 그게 자산이 외국의 싼값에 반값에 팔려 나가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국가적 손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전문가가 나와서 CDS 스왑이 지금 CDS 스프레드가 낮으니까 괜찮아.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CDS 스프레드가 낮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은 던지세요. 노를 던지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거 낮아져 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